국제유가가 밤사이에 1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0%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그동안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관련 주식이 수혜를 누렸는데 자 그렇다면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시장의 흐름이 좀 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고문님께서는 유가 하락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밤 한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평화회담이 지금 4차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제 연장이 돼갖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진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약간 우호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 마지막 관계는 진짜 전면적인 전쟁 관계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양국을 비롯해서 전체 글로벌 전체 지구촌의 어떤 모든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미 지금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의 총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다 모여 있다고 또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전쟁은 좀 소강 상태로 진입할 거고 그렇다면은 뭔가 회담에 대한 어떤 돌출이 과거보다는 약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큰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에서 나와서 중국 선전시에서 그 확진자 나오면서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죠. 예. 현재 그 이제 글로벌의 어떤 그 방역 기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도 약간 그쪽하고 좀 늦어가지고 지금 피크가 좀 딴 나라보다 늦어져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빠른 게 좋은 건지 늦은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했다 그러는데 그 잘한 거에 대한 피해를 좀 보기도 한다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이제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전시가 이제 락다운 관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소비되는 뭐 유류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생산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유가를 급락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의 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다른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고 이것이 모든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요. 그런데 이 흐름이 만약에 바뀐다면 관련 주식은 떨어질 것이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피해주와 수혜주로 또 나뉠 텐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 이어지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의 랠리가 이제 끝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빨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지금 거의 거의 130불 근처 120불 넘어섰다가 지금 100불 이하로 지금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전 이전 가격이 한 90불대였는 WTI 기준으로 한 92불대여서 123불 이상 올라갔다가 뭐 130불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00불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96불 44전에 지금 거래된 걸로 나왔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단기간에 20%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유가가 여기서 이제 100불 이하로 넘어가긴 또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 뭐 130불은 기본이 있고 200불, 300불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은 국제 정세,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와 연계돼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다 생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가는 아무래도 좀 더 요동치지 않겠냐 생각한다면은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그냥 수면 아래 잠깐 들어가 있는 거지 현재로서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달러 선으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가에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유가 가격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선전시의 봉쇄가 20일 이후에 풀리고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격화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국제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은 없을지 아니면 이미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급등은 나타나지 않을지 저희는 좀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고모님 전망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지원한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 영해상 공해상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칠함대 특파도 돼 있고 그건 뭐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중국이 러시아까지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뭐 부족한 문을 채워준다, 공조를 한다. 그렇다면 차후에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먼저 미국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제재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이 기회에 한번 좀 잘 어떻게 해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부 다 그냥 얘기거리일 수 있고. 그 강도가 조금 좀 강해진 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이제 유가를 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상당히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곡물 뭐 이런 가격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현재 상태가 그냥 끝일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해준 게 한때는 좀 고마울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제 금리가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모든 이제 자금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도 상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으로서는 단기간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도움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아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해야 될 일들을 러시아가 일으킴으로써 어떤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달러의 강세를 통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꾸로 좀 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계속 지속될 수는 없지만은 미국으로서는 되레 좋은 면도 없지 않나 있다 생각이 들고 이것이 길게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게 간다면 미국에서는 계속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단기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빨리 이제 끝내가지고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게 늘어지는 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반사이익을 좀 받지도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뭐 금값, 구리, 주석, 아연 이 원자재들이 전부 다 고점을 찍고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유가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니켈 가격만 지금 러시아에 생산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고공행진을 계속 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옥수수 가격만 버티고 있지 그 이외에 미제드 시카고 밀도 800에서 톤당 800에서 1,400까지 거의 뭐 2배 가까이까지 뭐 한 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54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걱정을 했던 그 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급등 이후에 어떤 정점을 찍고 다시 원유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향후에 원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원자재, 곡물 가격의 움직임도 연계되지 않겠냐라는 쪽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이 국제유가가 하락하자마자 항공주들이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뛰는 것을 보니 분명히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항공 주식들은 얼마나 수혜를 받게 되는지 실제로 실적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 겁니까?
항공주 최근에 그 항공주 뭐 대한항공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나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이게 뭐 독과점 체제로 말이 많긴 한데 이런 그 항공주 관련해 가지고는 항공주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인건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뭐 항공기를 이제 리스로 들어가니까 리스 비용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항공유예요. 유류 관련해 가지고 그 항공사들의 어떤 그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작년에 그 대한항공의 연료비 총 지출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요게 2000년도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44%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어. 항공료만 나가는 게 44% 증가됐는데 요때 작년에 평균 유가를 한 80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2000년도에 평균 주가를 한 40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유가가 작년에 2021년도에 유가가 2배가 올랐는데 유류비는 한 44%가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올해 지금 120불까지 올랐잖아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가가 한 1달러가 오르면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거의 한 300억 정도의 비용이 지금 지출된다.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문제는 그거보다는 항공료가 올라서 회사에 어떤 그 타격을 입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 어떤 그 주가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손익이 어느 정도 나냐는 나중에 차후에 치더라도 지금 당장에 뭔가 좀 풀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뭐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와 관계없이 주가는 반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주 투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숫자로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한 것에 따른 손실이 줄어드는 것은 차차 숫자로 확인이 될 텐데요. 말씀처럼 리오프닝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됐고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살 때입니까? 아니면 팔 때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살 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실적은 그 뒤에 나오는 거고 차후에 따라 나오는 거고 그 실적에 따라서 꼭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현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게 이제 뭐 해외 여행 그다음에 하여튼 관광 쪽인 것 같아요. 너무 억눌려 오다 보니까 이런 쪽의 어떤 욕구가 좀 상당히 심해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국 해외에서는 막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여행객이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막지 않거든요. 격리도 이제 없어졌고요. 체크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몇몇 국가만 제외하고는 거의 격리도 지금 안 하는 걸로 21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이런 쪽에서 지금 완전히 푸는 쪽으로 이제 코로나는 지나갔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쪽으로 엔드 코로나까지 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들어온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돌발적으로 변수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좀 지나간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어떤 그 항공주 그다음에 관광 여행 이런 쪽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실적이 작년 그 대한항공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났어요. 그 전에 비해서 거의 1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관광 다 막히고 뭐 다 안 좋고 유가도 올라간다. 작년에 유가가 좀 싸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실제적으로 카고 쪽으로 선전을 하면서 그거를 충분히 상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상당히 기대를 해봄직도 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적자가 영업이익이 2,764억이 났는데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 900억으로 흑자를 돌려놨어요. 그리고 흑자 돌려놓고 올해
기대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현재 그 가격대가 바닥권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올라간 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제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 쪽, 상향 트렌드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같은 사안을 보고 해석하는 게요. 앞서 저희 맞수 한판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시장이 바닥을 이제 다지고 올라가는 만큼 그동안 더 떨어졌던 낙폭과대 리오프닝이나 혹은 보다 더 실적이 확인이 되는 주식이 어떻겠냐라면서 엔터와 미용을 리오프닝 주식의 대표 주식으로 꼽아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럼 결론이 도대체 뭐냐라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반영은 된 건 맞으면 주가가 많이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저항을 했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영 기대는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끝이 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선도 이미 끝났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우리의 과제는 그러니까 신경 쓸 부분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은 진짜 3차 세계대전 얘기도 나오고 핵전쟁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모든 거는 단기간으로 끝났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극복한다면 그 다음에 가장 원하는 쪽의 주식이나 어떤 종목 어떤 투자자들이 하고 싶은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엔 딱 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대형주 관련이에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 대형주,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행. 그다음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여행이나 관광 이런 쪽으로 올랐어도 화장품은 숫자 잘 안 올랐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중국과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기대감이 크다 그러면은 기대감 있는 쪽으로 먼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그쪽이 안 오른 것, 그러니까 먼저 안 빠지고 좀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무리 실제적으로 확실히 뭔가 드러난다면은 그쪽의 어떤 수급은 더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여행 관련주 이런 쪽으로는 이미 반영은 됐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보일 때는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화장품 관련 주식이에요? 여행 쪽. 여행 쪽. 화장품은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그럼 저희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주 투자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주 그리고 화장품 또 무엇보다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 주식은 많이 떨어진 게 맞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투자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